60이란 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와보니까 애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80에 비하면 또 애예요. 와보면 애고 와보면 애고 언제 도대체 어른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달라진 게 확실히 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앞에 바로 그 시간에 가본 사람이, 얘들아 여기 와보니까 뭐 있는지 알아? 여기 와봤더니 뭐가 제일 후회되는지 알아? 그때 그걸 했어야 돼. 이걸 누가 한 10개 이런 거 하지 마. 10개 어차피 모르니까 할 수도 없으니까 한 3가지만 딱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되게 혹하시죠? 솔직하고 진정성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60이 돼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달라진 거 3가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정확히 딱 얘기하면 60이 돼서 제일 달라진 건 정리가 된다. 40, 50대 때 아무리 정리를 하려고 해도 안 됐었던 게 무슨 낳은 애를 갖다 치워? 여러분, 애는 키워야 정리됩니다. 돈은 벌어야 정리되고요. 집은 사야 정리되고요.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완성도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차피 다 끝나. 붙잡아도 애들은 나갈 때 되면 나가. 잘 독립하느냐, 약간 반 걸쳐서 내 돈 100만 원 이렇게 매달 줘야 되는 상태로 독립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 어쨌든 옛날처럼 엄마 몇 띠에 와요 이건 안 해. 다 나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집에 애들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됩니다. 저는 아이가 3이었잖아요. 정말 들벅들벅 15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엄마 몇 시에 와? 엄마 오늘도 강의가 막 이랬던 애들이 아무도 없고 아주 조용해. 아주 카톡이 조용해. 전화기가 조용해. 아무도 전화하는 애가 없어. 물론 이제 변화는 있죠. 내가 전화하면 안 받죠. 걔네가 날 까고. 어쨌든 대출금이 조금 껴있건 뭐하건 일단 집도 마련을 해. 그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바둥바둥 애를 썼어요. 돈 문제도 옛날처럼 막 그렇게 돈 써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뭐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마 저 아직 집 못 샀어요. 아직 돈 더 벌어야 돼요. 물론 그런 문제가 전혀 깔끔하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우리 또 80, 90, 100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치열하게 우리한테 자리했던 막 애 키우는 문제, 막 돈 막 주라고 벌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집 살려고 막 애썼던 문제가 30, 40대의 그 치열함은 아니다.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어쩌고 했던 인생 국영수, 말하자면 전공 필수 끝나고 그 다음에 뭐야? 선택 과목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60은. 두 번째 달라지는 건 의무가 다 끝나니까요. 밑도 끝도 없는 자유가 찾아와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자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시간의 주체가 누구였냐, 이 주체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게 60대에 달라진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녔어.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은 내 시간을 회사한테 뭐예요? 파는 거잖아요. 아침에 출근해, 저녁 때 퇴근해, 휴가는 뭐 8월 달에 일주일만 가져,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결국 내 시간을 사회에 혹은 회사에 임대하고 그 돈을 받는 게 급여잖아요. 직장을 한참 다닐 때 내 시간의 주체는 사실상 나라기보다도 회사가 주체예요. 회사가 내 시간 다 가져가잖아. 회사가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오랫동안 직장 다니면서 30년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딱 은퇴하면 어떤지 아세요? 시간의 주체가 갑자기 어디야? 나로 시간의 주체가 확 바뀌어. 근데 시간의 주체가 바뀌었을 때 갑자기 잘못 드는 착시적 감정이 뭔지 아세요?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오늘 요새 이번 주 뭐 해? 그럼 아우 야 회사 너무 바빠. 할 일도 많고 막 프로젝트 새로 시작한 것도 있고 나 너무 바빠. 이럴 때 약간 교만한 쓸모감, 효용감 이게 싹 사라지는 거야. 안 바빠. 갈 데도 없고 누가 내 시간을 쓰질 않아. 누가 써야 돼? 내가 내 시간을 써야 돼. 내가 내 시간을 잘 써. 막 효용감 있게 엄청 잘 써. 그러면 내가 내 쓸모를 증명하는 게 내 시간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한 번에 싹 바뀌질 않아요. 이게 로딩이 될 때 약간 버벅대는 것처럼 은퇴하고 나면 버벅대요. 그런 걸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들어봤어요? 빈둥지 증후군? 엄마들은 내 시간을 누가 써요? 자녀가 쓰잖아요. 그 애들 스케줄별로 막 움직여. 그랬을 때 내가 되게 쓸모 있어. 엄마로 막 신났어. 꽉 찬 느낌. 그러다 애들 싹 나가. 그러면 시간의 주체가 어떻게? 애들에서 누구한테로 와요? 엄마인 나한테 오죠. 근데 나 뭐 해야 되지? 나 계속 애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엄마들이 무서운 짓을 하죠. 막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해서 너 뭐하니? 막 시집간 딸한테 엄마가 갈까 봐 가긴 어딜 가?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런 증후군도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직장 다니다가 시간의 주체가 회사가 아니고 나로 싹 바뀌었을 때에 그건 빈둥지 증후군, 빈시간 증후군, 쓸모 증후군
효용 증후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정해보세요. 아마 그 감정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게 60 이후에 오는 딱 닥치는 어떤 변화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변화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기대 수명이 한 70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가 이제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요번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 발표한 거 보니까 83점 몇 세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90 넘어서 다 산다는 뜻이잖아요. 옛날 30년 전만 하더라도 늙고 죽고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늙고까지 왔는데 어우씨 왜 이렇게 안 늙지? 아무리 늙어도 안 죽고 얼마나 더 늙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점점 늦어져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도 88세를 살고 우리 세대는 몇 세를 살아요? 거의 90, 100세를 산대. 그럼 어때요? 20에서 60까지 여기까지 40년, 60 이후로 몇 년? 여기도 40년. 그래서 얘도 40년, 얘도 40년.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그냥 60 끝에 한 10년, 20년 매달리다 가. 이렇게 해서 그냥 어때요? 따로 거처하실 공간을 마련 안 하고 그냥 1층 뒷방에서 조금 있었어. 근데 요새는 어때? 뒷방에 계실 처지가 아니야. 왜 똑같이 40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접어. 그래서 뭐냐고? 복층. 그래서 인생이 요즘에 복층 구조가 된 거야. 2층 살려면 어떤지 아세요? 1층에 있었던 살림 2층에 그대로 다 필요해요. 준비도 해야 되고요. 꿈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잘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있을 거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60 이후에는 무슨 자신감도 없어야 되고 계획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뒷방에 다 곧 갈게요. 어떻게 사람이 곧 갈게요 마인드로 40년을 살아요. 진짜 많다. 야 이거 해보자. 곧 가는데 뭐야. 어떻게 곧 갈 거 마인드로 어떻게 40년을 버텨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게 다리도 못 뻗고 살잖아. 여러분 뒷방에서 다리 못 뻗고 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당당히 2층으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2층 올라올 때 다 갖고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사라지는 게 뭐예요? 갈수록 증여가 사라지잖아요. 왜냐? 1층은 20살에서 60 안 드러나는데 60 이후 100살은 잘못하면 110으로 50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이 싹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60에 와보니까 제 마음은 어떠냐 하면 첫째, 끝나는 게 많아서 정리된 느낌은 나는데 미래가 정리가 안 돼. 왜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뒷방에서 본편에 붙은 부록처럼 조금 이렇게 곧 갈겨. 곧 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만 곧 가 마인드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안 가. 안 가고 너무 젊어. 60인 옛날에 다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도 아니야. 이거 뭐지? 그래서 진짜 90, 100이 가는구나. 후회만 하면 안 돼요. 그때 그거 할 걸. 뭐 곧 가는데 뭐 이렇게 10년, 20년 하다 가도 돼. 근데 복층엔 후회가 없고 오히려 새로운 설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40년 내내 후회를 하겠어요. 복층 마인드는 완전 다르다. 자 그러면 복층을 만지한 60대의 첫 세대로서 여러분은 잘못하면 3층 구조로 살게요. 여러분 124면 3층이요. 40년. 노지요 노. 근데 가능하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메인이 앞부분인지 알아요. 20에서 60. 근데 뒤가 길어지면 뒤가 메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인 전성기가 뒤로 옮겨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60에 딱 와봤더니 정말 그때 있었으면 좋을 뻔했던 거를 지금부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60에 제일 필요한 돈이 무슨 돈인지 아세요? 장학금이요. 아픈데 필요한 의료 비용 아니고 뭐 그냥 생계 비용 아니고 장학금이라고요? 왠지 알아요? 60이 딱 되니까 그동안 20년간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드디어 마련돼. 일단 아직 멀쩡하고 두 번째 애들이 다 떠나서 시간이 너무너무 남아. 20, 30대 때 몰랐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제야 알아. 나에 대한 견적 나오지. 공간 견적 있어. 애들 다 나가서 방 다 비지. 시간 견적 딱 나와. 지금이 너무 시간 많지.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네.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혼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대학원 같은 데 들어가서 그림 공부도 본격적으로 하면서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환경이 좋아. 근데 뭔지 아세요? 자기를 밀어줄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생계. 직장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전업주부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국민연금 말이에요. 근데 남편 연금 조금 있는 걸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너무 빠듯해. 그러니까 자기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100살까지 살면 60대부터 70대 10년이 너무 어리고 소중한 때잖아요. 그때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한테만 살짝 얘기해 줄게요. 제가 3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딱 40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연금을 들었었거든요.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이요. 그러니까 왜 일반 보험회사에 드는 거. 근데 되게 얕봤었어요. 그거 뭐 한 10만 원씩 내는 건데 뭐 이까짓 게 뭐가 되겠어. 아니야.
하나 20몇만 원, 하나 30만 원 가까이 두 개가 세상에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마치 누가 월급 주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돈 번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그래도 2, 3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여러분 어때요? 그게 뭐야? 장학금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거 딱 받아보고 나니까 몰랐어. 들 땐 몰랐어. 20년 전엔 몰랐는데 받아보고 나서 내가 우리 직원들 다 있는데 너 몇 살이니? 이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 이번에 41. 의외로 연금 안 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한테 주는 장학금 필요한데 그 장학금 누가 주는지 알아? 아무도 안 줘. 네 남편도 안 주고 국가도 안 줘. 누가 주는지 알아? 20년 전 네가. 20년 전에 30, 40대만 해도 애 키우느냐고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뭐 하고 싶은지 생각도 못했을 거야. 바빠서. 근데 네가 여유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근데 어떤지 알아? 시간이 지나가니까 60에 너무 여유 있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여자가 돼 있어. 근데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얼마나 서운해. 얼마나 섭섭해.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감사하게 어서 많이 보신 분이야. 20년 전에 너니까 어서 많이 본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고 계속 장학금을 죽을 때까지 나한테 주네? 그게 연금이라고. 아, 이거 꼭 있어야 되겠다. 60에는 진짜 내 꿈을 위한 장학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거 꼭 하셔야 되는데 체력을 비축하십시오. 아, 이거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뻔한 얘기 아닐 거예요. 본인이 왜 체력이 없는지, 본인이 뭐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다 예측하시죠. 다 본인이 알아요. 아, 나는 너무 저녁 때 야식을 많이 먹어. 아, 나는 너무 잠을 안 자. 맨날 밤 늦게까지 1시, 2시까지 유튜브 보느냐고. 난 너무 잠이 부족해. 난 너무 운동을 안 하고 난 너무 안 움직여. 나는 너무 탄수화물만 먹어. 다 알아요, 본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기하게도 그 모든 누적된 나의 나쁜 습관이 60의 병명으로 나타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식으로. 여러분 40, 50대는 병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살 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한가하게 나타나요. 증상이 마음의 부담으로 나타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확한 병의 이름으로 딱 등장을 해요. 얘가 커밍아웃을 한다고 60에. 여러분의 모든 불안이 커밍아웃 되는 게 60대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커밍아웃, 불안한 커밍아웃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40, 50대 때 나는 이 체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심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결심한 체력 뭐냐면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1시간씩 10,000보 이상 걷자. 그래서 시작한 결심한 체력. 자, 저녁 9시 이후에 먹지 말자. 결심한 체력. 밤 11시엔 반드시 자자라고 결심해서 습관을 만들기 시작한 것. 여러분의 결심이 60의 체력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나쁜 습관이 60의 뭐다? 병명입니다. 아, 이게 정확히 너무 제가 제대로 얘기해줬다. 지금 결심하지 않은 모든 나쁜 습관은 60에 뭘로 나타난다고? 병명으로 튀어나오고 커밍아웃하고. 근데 40, 50대 때 결심한 체력으로 60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뭘로 아플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왜냐면 자기 하는 습관 봐봐. 나 이러다가 고혈압 오지. 나 이러다 당뇨 생길걸? 나 이러다가 이거 자율신경계 완전 고장날 텐데. 나 이러다 심혈관계 질환 생길 것 같아. 다 알아. 자기가 계속 누적하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결심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50대 늦지 않아요? 50대 초반 결심한 체력으로 60을 맞이하실 겁니다. 이거 내가 무슨 50대에 내가 좋은 결심해서 60에 좋은 체력 가져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때 결심 못해서 내가 맞이한 병명이 있어요. 그것과 뒤늦게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요. 50대 내가 그때 결심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40, 50대는 나를 위한 딱 하나를 결단하세요. 그것이 탄수화물이건 밤늦게건 지방이건 잠 문제건 어쨌든 하나만 결단해도 여러분 3가지 이상의 득을 보고 사실 겁니다. 그때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60이 여러분의 40, 50대의 결심에 엄청 감사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건데요.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운동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도 운동성이고요. 사회활동도 운동성이고요. 인간관계도 운동성이고요. 취미도 운동성이에요. 여러분 40, 50대 때 1도 사람 안 만나고 1도 어디 모임도 안 나가고
1도 운동도 안 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60에 갑자기 움직일 것 같습니까? 더 안 움직이지? 60의 충격이 커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씨 나 60이야. 그러면 하던 것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워낙 안 움직였던 사람은 60을 어때? 잘못하면 누워 그냥 바짝 입을 깔어.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면 60대에 되게 건강하고 되게 매력이에요 여러분. 매력 넘치게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뭐 되게 젊게 부럽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요 40, 50대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60으로 가는 겁니다. 40, 50대 운동성이 그대로 60의 운동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40, 50대 때 책 읽었던 사람들은요 60에도 책 읽어요. 40, 50대 때 취미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은 60에도 그대로 해요. 40, 50대 때 겁내지 않고 어학 배우고 여행 다녔던 사람은 60에 해요. 근데 60대 하고 저 진짜 영어 할 거거든요 60에. 그리고 진짜 여행 다닐 거거든요. 다 거짓말이야. 다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운동성이라고 한 거예요. 운동성은 뭐예요? 움직인 힘으로 움직이는 걸 운동성이라고 합니다. 안 움직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수로 움직여요? 60에 충격받아서 더 누워있지. 그래서 여러분 60 이후에 멋지게 살고 싶으면 40, 50대 때 여러분이 그 운동성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 있으세요? 저 60에 막 어학도 하고 막 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럼 지금 했어야 돼요. 저 책도 읽고 정말 글도 쓰고 멋지게 지금 하셔야 돼요. 저 진짜 나 60대면 더 세련되게 옷도 멋지게 입고 지금 입으셔야 돼요. 저 60대면 살도 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갈수록 더 안 빠질 텐데. 지금 움직인 힘으로 나는 그때도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힘, 운동성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운동성을 지금부터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60 어떠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고민하고 안 풀릴 것 같았던 것들이 매듭이 지어지고요. 어쨌든 좋건 나쁘건 매듭이 지어져요. 그 매듭 지은 힘으로 그 다음을 향해서 가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마음 한 가지는 확실히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복층이구나. 나 2층 올라왔구나. 그래서 저는 2층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겁줘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3층 사실 거예요. 그래서 1층의 힘으로 2층 올라가고 2층 힘으로 3층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지 아세요? 1층에서 안 보였던 게 2층에서 보입니다. 2층에서 안 보였던 게 3층에서 보입니다. 근데 많이 보일수록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없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장학금, 그 다음에 결심한 체력, 운동성 이거 잘 준비하셔서 뒤로 갈수록 더 매력 있고 멋진 사람으로 여러분 꼭 사시기 바랍니다. 60이 되면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60에 우리가 사고 칠 게 뭐가 있겠어요. 리스크가 점점 없어지거든. 남편이라는 관계도 또 싸울 거 다 싸워갖고 이게 되게 안정적으로 싸워. 싸워도 아주 안정적이야. 서로 부딪힐 것 같은 얘기는 서로 피해가거든요. 뭐 싸울 것 같으면 먼저 자버려. 이게 안정을 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일 큰 리스크. 우리가 컨트롤도 불가능한 게 이게 자식입니다. 자식. 어떤 슬픔은 무시가 되는 슬픔과 좌절이 있고요.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식에 대한 슬픔, 자식에 대한 좌절. 이건 죽을 때까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 자체가 엄청 힘든 거예요. 60대가 돼서 제일 부러운 게 뭐겠어요? 좋겠다. 자식 독립 잘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얼마나 좋아.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40인데 부모 맨날 원망하고 엄마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고 40인데 사춘기 같은 아들이 있어요. 40인데 사춘기 같은 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 애는 그냥 다 노후고 뭐고 그냥 끝난 거야. 노후 삭제. 노후 삭제. 노후 따위는 없어. 40대 50대 같은 체력이나 되나? 체력도 안 되고 젊음도 그만큼 안 되고 돈벌이도 그만큼 안 되는데 60이 넘었는데 40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지 몰라요. 저도 60이 돼 보니까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동창들 만나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대, 40대, 50대였으면 자식을 대할 때 이렇게 안 됐어야 돼.
사실 자식의 문제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65세에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누적된 문제인 거예요. 한 20, 30년, 30, 40년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방향을 이쪽 방향이 아니고 방향을 조금만 이렇게 틀었어도 이렇게 오진 않았을 텐데 자식의 문제는 3, 40년 누적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자식이 제일 무서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거든요. 크게 보면 하나는 경제적으로 독립 못했을 때,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독립 못했을 때 평생 자식 종로로 타다 죽어요. 네, 우리 애들 뒷바라지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10대 뒷바라지 하는 거 신나죠? 우리 애 대학 다녀서 뒷바라지 해야 돼요. 20대 뒷바라지 하는 거 신나죠? 여러분 40대 뒷바라지 하는 거 신나세요? 나 지금 우리 아들 45세인데 뒷바라지 좋아요? 그건 종노릇이지 뒷바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식 뒷바라지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독립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식 뒷바라지로부터 어느 순간 끝내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의 독립이에요. 잘못된 뒷바라지를 우리가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진짜 많은 부모들이 자식 공부에 대해서는 한계 없이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게 옳은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공부 좀 해보겠다는데 한계 없이 뭘 팔아서라도 정말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옛날에 진짜 엄마들은 이렇게 무서운 말, 내 허벅지 살을 베서라도 공부를 시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 머리를 다 깎아서라도 이렇게 막 무서운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옳은가? 내 친구들 중에서 왜냐하면 한계 없이 자식을 뒷바라지 하다가 그 뒷바라지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애들이 진짜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결과는 되게 참혹해요. 30대, 40대, 50대 우리가 가장 돈을 역동적으로 벌잖아요. 그게 끝날 줄 알고 애들한테 뒷바라지를 시작했는데 그게 안 끝난 친구들이 있고,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쓸 돈도 없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유학 보내는 게 되게 유행처럼, 조교 유학이니 뭐니, 그리고 마치 내 아이 유학 안 보내면 큰일 날 것처럼, 그리고 애들도 유행처럼 유학 보내달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큰애가 유학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40대 중반쯤 됐을 때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돈 없었어요. 걔 유학을 만약에 미국으로 보내려면요, 내 연봉의 반 이상을, 반이 뭐예요? 한 60%를 걔한테 줬어야 돼요, 우리 딸한테. 그럼 나는 40% 갖고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생활비도 쓰고 해야 돼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 거의 7, 8천 이상 다 들었거든요. 무리하면 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보내고 맨날 울면 되죠. 쫄리고 울고 승질 부리고 막 강의 하나 더 하려고 미친 듯이 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당연히 그랬겠죠. 엄마가 죽어라고 해서 있는 돈의 60, 70%를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내 행복의 지분, 내 생명의 지분을 60%를 가져간 애잖아요. 걔는 그만큼 되게 책임감을 느낄 거예요, 정상이라면. 그 60, 70%의 부모의 책임감이 걔한테 좋게 작용했을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더 힘든 작용을 했을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돼봐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돈을 다 걔한테 보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7, 8천이 사라진 게 아니라 7, 8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45세에 내가 어떤 다른 투자도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내가 그때 무슨 CEO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 유학을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 집 애들은 막 영어도 잘하고 뭐 뻑하면 LA 간대, 뻑하면 뉴욕 간대, 애들 보러. 그럼 나는 내 애들 보러 맨날 집에 와야 되고 애들 보러 뉴욕 간 집은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실은. 워낙 그때 막 그런 게 대세일 때. 근데 그때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까놓고 얘기했어요. 엄마 돈의 60, 70%를 네가 다 써야 되거든. 엄마는 보낼 자신이 없어. 그걸 계속 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이게 3, 4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6년, 7년으로 된다고 그러면 엄마가 가장 역동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에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메인 돈을 네가 다 쓰게 되는 건데,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니? 너 한국 상황 다 아니? 한국 공부 다 했니? 너 한국의 100을 알면 괜찮은 사업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미국 가서 미국의 1%를 알래? 한국의 100%를 다 알래? 너 한국 상수동 경제 상황도 파악 못했잖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장소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를 대하는 그 사람의 성실과 열정적인 게 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줘. 물론 그 말을 우리 딸이 알아들었겠어요. 엄청 열받고 원망했지 뭐.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35살인 우리 딸은 안 가길 너무 잘했다.
여기서도 너무 배울 거 많았고 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유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라기보다도요.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집안의 한계를 넘는, 꼭 유학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교육비를 쏟아붓는 게 맞냐. 여러분 애들은 20대 때 10년의 결과로 평생 사는 거 아니고요. 30대, 40대, 50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나 20대 때 5, 6년간 돈을 다 쏟아붓고 만약에 60대 때 너무 경제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힘든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애들한테 평생 부담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60대 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가 35살의 딸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을, 상호간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 어렸을 때 되게 유학 가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또 우리 엄마 김기환 홍순희 씨께서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김기환 홍순희 씨의 증평이라는 한계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유학? 택도 없어, 못 가. 넌 요만한 지나오는 집에서 자취해야 돼. 그 상황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그때 되게 우리 집이 부자라서 되게 좋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음대를 나왔어. 그러면 난 지금 어땠을까? 어쩌면 사람은 당시에 없다라는 한계 속에서도 또한 사람에게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건 아닐까? 적은 재료도 재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뒷바라지를 못해서 우리 애가 잘못될 거야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진공청소기처럼 애들한테 슉 빨아서 다 준 그 돈이 회수가 안 돼요. 절대 페이백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은. 연금 페이백 돼요. 보험 페이백 돼요. 자녀 0%. 0% 수익률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으면 천만다행, 더 달라지만 않으면 천만다행. 페이백 될 줄 알았던 사람들 다 땅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 믿어도 됩니다. 두 번째, 60이 돼 보니까 또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진짜 힘든데, 60대에 우울증 온 사람들이 대부분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일 수도 있지만, 왜냐? 남편으로 오는 슬픔 좌절은 조금, 우리가 굳은 살이 많이 벗겼잖아. 참을 수 있어. 근데 전혀 굳은 살이 아무리 해도 평생 굳은 살이 안 생기는 게 자녀에 대한 슬픔과 좌절이에요. 굳은 살이 안 생겨. 매번 그렇게 아파. 이렇게 베이고 나면 이렇게 좀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맞고 나면 자녀에 대한 안 생겨. 그거는 매번 맞을 때마다 너무너무 아프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녀로부터 계속 이렇게 원망을 듣는 거거든.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거야. 그때 엄마가 날 믿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게 사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보면 풍족하게 잘 뒷바라지 해주고 돈 달랄 때마다 주고 부족함 없이 막 키우고 알았어 쩔쩔매면서 막 키운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엄마로부터 받은 게 많으니까 원망을 안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찔끔찔끔 조금씩 힘들게 키웠어. 그런 애들이 원망을 안 할 것 같으세요?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주위를 둘러보면 알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자매들 보면은 금방 알 텐데, 풍족하게 막 뒷바라지 잘하면서 키운 애들이 이미 기대 수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왜 되게 어렵게 키우고 이런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더 잘 챙기고 부모한테 원망 같은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부모 대표적으로 원망 안 한 애가 저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별로 원망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순간 엄마랑 나랑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엄마가 한 65세? 70이 되기 전에 나는 이미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보살펴야 된다고 이미 딱 생각이 싹 바뀌었거든요. 그때.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서울로 대학 보내준 우리 엄마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가 많았지, 원망할 요소가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로 원망을 계속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감사로 뚜껑을 딱 덮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내 친구랑 한번 싸울 뻔했어. 적반하장도 그런 미친 그런 적반하장이 있어? 아니 지 엄마가 저한테 다 줬다? 더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내 친구지만 정신 상태가 너무 똑바르지 않아 갖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친구들 몇몇을 보면서 이건 정확하다. 부모한테 많이 기대고 의지하고 이랬던 친구일수록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자세가. 잘 봐봐요 여러분. 엄마가 여기 있어. 근데 엄마가 나보다 되게 강해. 그리고 엄마가 나를 컨트롤을 하려고 되게 그랬어. 그래서 엄마한테 되게 의지하고 살았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세가 계속 이 상태로 살아요. 기울기가 요게 얘의 디폴트라고요. 표준값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는 걸 몰라요. 늘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여기서 빠질라 그래요. 원망해 안 해? 원망하지. 왜냐면 자빠지는데? 엄마 나 자빠지게 둘 거야? 엄마 받쳐야 될 거 아니야. 왜 여태까지 받치다가 안 받치는 게 말이야. 뭐야 도대체. 왜 안 받치냐고. 엄마 나 지금 각도 너무 힘들거든. 조금 세워줘. 그러니까 엄마가 더 힘들어. 엄마가 더 힘내. 엄마가 더 힘내. 계속 부모한테 힘내라 그런다니까요. 더 달라 그런다니까요. 정말 주위에 보세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요. 근데 독립했단 말이에요. 애가 서 있어. 그럼 어떤지 아세요? 엄마 나한테 기대세요라고 해요. 살아가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식이 살아가는 정신적 정체성을 각도 45도로 키울래? 요 정도 키울래? 요 정도 키울래? 이거 부모가 다 오랫동안 20, 30년 동안 자녀 키우면서 누적되어 온 겁니다. 우리 부모한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넘어져. 한번 살짝 해보려고 그랬다가 자빠져 봤잖아. 아유 큰일 나겠다. 왜 우리 그러잖아. 애 되게 독립적으로 스스로 살 수 있게 키우고 싶어. 근데 어떡해요? 야 엄마한테 기대. 네가 뭘 하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기대.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애 자세가 어때요? 45세 됐는데 이 각도. 50 됐는데 이 각도. 환장해요. 45살인데 사춘기애처럼 원망하고 살면 그럼 무슨 수로 감당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 자녀의 각도를 이렇게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보면 보여요. 아, 얘 나한테 45도 기울여 있네. 큰일 나. 그 자세 안 바뀝니다. 걔 50대도 45도예요. 왜 갑자기 한탄이 나오죠? 아, 우리 형은 이상해요. 60대도 엄마한테 그래요. 그런 형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있다니까. 나이 70대도 그 자세라니까요. 60 먹은 아들이 80 너무 원망한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동창 애들 모이면 이제 자식 얘기 엄청 하거든요. 아니 요새 동창 뭐 이제 남편 욕 안 하고 자식 욕하는 것 같아. 그러네. 바뀌었네. 60대면 시어머니 욕하는 애는 진짜 일도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어머니 돼서 그런지 이제 동병상련이라 이제 끝났어. 졸업했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왜 자식들 결혼할 때 1억 5천? 저도 뭐 비과세 이거 나왔잖아요. 이제 그 뭐 증여세 한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1억 5천까지 줘도 된다. 근데 애들이 이걸 잘못 이해한 애들이 있대요. 부모한테 1억 5천을 받는 걸로 잘못 이해하신 젊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신 나머지 저 결혼하는데 1억 5천 주세요. 내 친구는 받았대요. 어휴, 내 친구 아디다스 옷 사 입었대요. 나도 주세요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애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돈 없으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 아예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 집도 없는데 뭐하러 결혼해요. 근데 우리 때는 집 없어도 다 결혼했는데 요새 애들은 또 뭐래도 뭐 얻어야 되지 않냐. 전세라도 얻어야 되지 않냐. 이제 애들 시집장가 2명을 보낼 때마다 이제 목돈이 팍팍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목돈을 탁탁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어? 없지. 그때 집을 옮기더라고. 서울에 있는 집을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지방에 전세를 얻으면 차이가 무슨 뭐 50% 60% 돈을 이제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자녀들을 주는. 그래갖고 우리끼리 얘기해. 야 그럼 그걸 안 준다 그러면 되지. 1억 5천이고 뭐 니네끼리 그냥 알아서 살아 그러면 되지. 아니야 요즘에 어느 정도 다 줘야지. 요즘 애들은 우리 때 같지 않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야. 우리 때 같지 않아. 다 우리 때처럼 하면 또 큰일 나. 요새 애들 우리가 다 약하게 키웠지. 다 우리 원망해 또. 야 우리가 다 약하게 키웠지 뭐 결국은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잘못 키웠어. 전 국민이 잘못 키운 것 같아 이제 우리. 그런 것 같아. 우리 1960년대 이렇게 태어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결론은 어떡하냐. 야 우리가 잘못 키웠어. 야 집에 가. 뭐 다 이런 분위기야. 다. 야 우리가 잘못 키웠어. 요즘 애들 막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는 애, 정신적으로 독립 못하는 애 결국은 다 뭐냐면 약간 키울 때 부모를 바라보는 그 스탠스 있잖아요.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강한 척하면 안 돼요. 막 늘 현금 지급기야. 부모가 강해 보이고 우리 부모는 아무 일도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건 자기가 돈 다 만들어 오고 이렇게 키우면 애들이 자세가 계속 이렇게 된다니까. 기대서 산다니까요 우리한테. 늘 부모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모한테 더 찾아와서 뭐라도 주려고 그러고 돈 좀 모아서 부모 이렇게 뭐 여행이라도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그런 애를 키우려면 어때야 되는지 아세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불쌍한 척하고 키워야 돼. 이렇게 불쌍해야 돼 약간. 그래서 늘 약간 없다 키워야 애가 있다가 돼요. 여러분 있는 애를 키우고 싶죠. 마음도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람들 배려하고 이렇게 좀 있는 애를 키우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다가 돼야 애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 아유 없어 그래야 애가 엄마 저한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엄마가 아유 엄마가 다 있어 아빠가 다 있어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요? 없는데요 그 애가 없는 애가 돼. 여러분 주위에 둘러봐요. 부모가 너무 있다 키우잖아요. 그럼 애가 다 없는 애가 돼. 아주 없어 보여. 애가 없는 애. 있는 애를 키우고 싶죠. 그럼 우리가 어때야 돼? 약간 없다로 가야 돼 경향이. 그래서 나도 저번 주에 나도 조금 없다로 갔잖아 주말에. 아우 요새 뭐 강의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경기가 힘들어서 아유, 이렇게 약간 뉘앙스를 풍겼어. 그랬더니 애들이 눈빛이 되게 있는 눈빛으로 가더라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없다로 갑시다. 없어. 아우 몰라 없어 요새. 아유 아껴 살아야지. 뭐 이제 뭐 노후에 100년 몇 살을 살지 모르는데 없지 뭐. 알았죠? 목소리도 흉내 내봐. 엄마 없어. 이렇게 너무 얄밉게는 하지 말고 약간 불쌍하게. 아유 없지 뭐 엄마가. 아유 힘들지만 네 아빠도 은퇴하고. 아유 뭘 있어 두 너네 없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알았죠? 연기를 하세요. 미리 둘이 연습을 좀 해놔. 근데 오히려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한 가정 되실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거 아니고요. 20, 30년이거든요. 30, 40년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잘 해나가세요. 그래 애가 이렇게 기대는 애 아니고 이렇게 바로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멋진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 8년 전부터 그루맘이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들을 도움을 좀 드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냈죠. 아이를 낳을까 말까 했을 때 정말 막 친정 부모의 그 엄청난 그 반대와 막 이런 거에도 무릅쓰고 스스로 아이를 낳기도 했고요. 입양을 보내야 되느냐 내가 키우냐 할 때 입양 보내지 않고 내가 키우는 걸 선택했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 용기가 선택 후에 매일매일의 용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춘기일 때만 진짜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경제적인 거 감당해야지 아이의 그 힘든 거 경쟁해야지 애가 또 엄마 왜 나는 아빠가 없어요도 감당해야지 그 엄청난 수없이 뼈 아프고 칼날처럼 상처내는 질문들에 답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내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런 엄마들이 이제 거의 200명이 넘게 이제 우리 그루맘에 계시고 그 엄마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후원자들께서 지난 8년간 저와 거의 9년 됐죠. 저와 함께 그루맘 엄마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렇게 막 속썩이던 아들이 서울에 있는 되게 좋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 너무 신났잖아 갖고 그 아이 장학금 주고 막 박수치고 아시죠? 계속 요새는 공부해야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또 학교를 진학을 할 때 또 장학금 도와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뭐 이런 일을 9년간 해왔어요. 이 자리 빌어서 그렇게 어려운 부모 노릇 아이들 독립할 수 있는 부모 노릇 여태까지 9년간 끊임없이 후원해 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NKTV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 드리고요. 요번에 그래서 제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날짜를 정했는데요. 7월 5일입니다. 토요일에요. 너무 감사한 뜻에서 생스 북 페스타를 열어요. 뭐냐면 감사의 뜻도 전하고 저한테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선물 받은 책도 있고 제가 읽은 책도 있고 많아서 그런 책들을 오셔서 여러분 사실 수 있고요. NKTV의 그 원픽 그 사장님들 중에서 그루맘에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품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되게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루맘에게 후원을 하는 거이고요. 그것만 하지 않고 또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날 강의는 나를 깊이 사랑하며 다시 키워가는 법이라는 강의를 제가 하게 돼요. 럭키박스, 김미경 소장도서, 귀한 제 소장템 10개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고 풍성하게 정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응원하는 파티 겸 생스 파티 페스타를 하게 됩니다. 수익금 전액은 그루맘 사업에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7월 5일 행사에 나도 한번 오고 싶어요. 여기 링크 보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 미리 참가 신청하셔서야 오실 수 있어요. 그 그루맘 엄마들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60이 돼 보니 왜 우리 흔히 자식 농사 잘 졌어야 된다라는 얘기 하는데 그게 자식 좋은 대학 보냈어야 된다가 아니더라고요. 똑바로 같이 서서 가는 관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서서 가야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무너지는 관계예요. 딱 이렇게 둘이 서서 가는 관계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독립적인 관계로 멋지게 한번 멋지게 100년 살아가 봅시다. 저도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갑자기
엄청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되게 당황하는 일이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어딜 가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곧 닥쳐. 나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 괜찮아요. 전 아닌데 난 중간인데 웃기지 말아요. 여러분도 곧 닥쳐. 정말 느닷없이 닥쳐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확 비가 오듯이 확 눈이 내리듯이 눈 떠보면 확 내가 제일 나이 많아 이런 입장이 금방 됩니다. 저도 요새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항상 중간쯤 아니면 나이 어려 뭐 이런 모임에만 있다가 갑자기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나한테 뭘 시키고 날 모셔드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우리도 이런 걸 한 번도 안 당해봤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대로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내가 제일 아는 척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다시는 안 불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번 내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돼서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고독해지고 외로워진다. 나갈 모임이 없어져.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초보들께 이것도 초보가 있더라고. 제일 나이 많은 초보들께 저도 그 초보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몇 가지 여러분께 제 경험을 통해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절대 첫 번째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주제가 있잖아. 내가 말이야 거기 갔었는데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막 근질근질 본능이야. 막 나오고 싶어 한장에.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일 오래 살았다는 건 뭐야? 거기에 대해서 히스토리가 있어. 할 말이 제일 많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한테 주워 들은 것도 많아서 아는 것도 많아. 그리고 내가 이 친구들에게 뭔가 좀 충고를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정말 차고 넘쳐. 야,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할 거야. 이 이유가 차고 넘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내가 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할 말이 많아져요. 얘기가 길어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첫 번째 말을 갖고 오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누구보다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사람 말도 내가 다 끌어다 하게 되고 그럼 또 잘못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 그럼 다음 주제도 내가 제일 많이 아는 거야. 이를 어째?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봐요. 어떤 주제가 나왔어. 물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이도 먹어서 경험도 많이 하고 난 거기 갔다 오기까지 했어.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얘기해. 내가 많이 갔다 왔어. 출장도 많이 갔다 왔어. 그래도 어때? 여러분 한번 입 다뭅시다. 한 번 참았어. 첫 번째 사람 얘기하는 거 한 번 참는 게 고비야. 그게 고비야. 누군가 첫 번째 말을 하게 탁 넘어가는 순간이 고비야. 누가 탁 채틀어서 말을 했어. 그러면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이 거기에 어울리는 나도 거기 갔다 왔는데요. 체코? 나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누가 싹 끼어들었어. 그때도 참아. 그러다가 세 번째 끼어들어서 살짝 전반적인 얘기 다 할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그 레스토랑 어디 하나 갔는데 거기가 진짜 맛집이더라 하면서 먹는 얘기 살짝 껴. 그럼 어때요? 큰 주제 여행 얘기에서 1번이 누군가 했고 좀 젊은 사람이 2번도 누가 했고 내가 3번 살짝 마무리했어. 그럼 어때? 1, 2번 한 얘기가 다 말하지 않았는데 누구께 된다?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없어요? 영리한 사람은 앞사람 말 다 짓고 만들어. 양념만 살짝 넣어서도 너무 품격 있게 그 여행 얘기에 잘 참여해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잘 아울러서 이렇게 진짜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 많이 안 하고도 얼마나 우아한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말하는 고비를 넘겨라. 고비를 넘겨. 너무 하고 싶을 거야. 꼭 고비를 넘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뭐냐면 혼자서 말하지 말고 토스해라.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간 얘기 무슨 뭐 이런 얘기 건강기능식품 얘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 뭐 먹어? 그거 좋대? 내가 요새 누가 한의사를 만났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혼자서 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내가 먼저 얘기를 하다가도 가만있어 봐. 전에 어디 왜 그 한의사 만나서 무슨 토크 같은 거 했다면서요. 그때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 얘기 들은 것 좀 한번 털어놔 보시죠 라고 얘기해봐. 그럼 그 사람이 탁 토스를 받은 사람이 어때? 기뻐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맞장구 조금 쳐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봐봐요. 남의 입을 통해서 내 얘기하는 중인 게 바로 토스의 효과예요. 그 남한테 주세요. 내 이야기를.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말할 기회를 준 사람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서 나는 거기에서 되게 여유롭고 그 다음에 남한테 양보할 줄 알고 정말 저런 나이 든 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다 같이 누구 한 사람이 다 독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토스도 해주시면서 되게 배울 게 많아.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어때? 이 나이 든 분과 같이 자리를 되게 많이 하고 싶죠. 왜냐? 여러분 누구도 일장 연설을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자꾸 일장 연설을 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토막 탁탁 원하는 얘기만 듣고 싶지 누가 쫙 일장 연설을 누가 듣고 싶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장 연설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건 얼마 전에 누굴 봐서 하는 얘기예요. 다행히 거기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이 계셨어요. 다행히. 그랬는데 이제 막 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막 손을 번쩍 들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좀 얘기를 좀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하면 나이 든겨. 마무리 욕심 있으면 그거 나이 들었다 증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아주 내 나이보다 10살 많아 보이는 대화법이요. 내 나이보다 10살 엄청 많아 보이는 대화법인 거거든요. 진짜 내가 마무리하겠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울리지도 않는 얘기 뭐 자기 자랑이랑 막 섞어갖고 내가 뭐 여기 와서 벌써 얼마 됐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엄청 해요. 자기 업적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자기 자랑 한참 하고 또 짧지도 않아. 우리 얼른 일어나야 되는데 차 빼고 있는데 길게 얘기해. 막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왜 자기가 자기 과거 얘기를 했는지를 까먹으신 것 같아. 그래서 마무리를 못 하더라고. 너무 어색하게 이상하게 마무리를 막 하면서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뵙고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본 건 뭐냐면 마무리도 못 하셨고 이미지도 안 좋았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엄청 시시해 보였다. 마무리 왜 했느냐 이해는 가요. 안 시시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현역처럼 보이고 싶었고 나 아직도 건재해. 니네 나 이만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무리 하신 거 알겠거든요. 그래서 더 시시해 보였다고요. 되게 속상했어요. 저분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 시시해 보이려고 그러지? 왜 시시해 보였는지 아세요?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 보이려고 해서 스스로 그렇게 시시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나만 느낀 거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안타까워했어요. 그분의 시시함을 자초하는 그 마지막 멘트에 대해서. 여러분 왜 마무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무리는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누구도 오셔서 감사하고 어르신들 오셔서 감사하다고 젊은 애가 하는 게 나아요. 그 주최한 사람이. 주최하지도 않았고 이런 얘기하면 좀 치사하긴 한데 그분이 돈을 안 냈어. 그날 저녁 식사값을 다 계산했다. 그럼 조금 명분은 좀 있지. 그래도 뭐 잘했다는 건 아니요. 뭐 명분은 있지. 근데 그분이 밥을 산 것도 아니야. 그냥 드신겨. 근데 마무리를 하면서 일장연설을 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밥을 사면서 마무리 안 하면 A 학점. 밥을 사면서 마무리하면 B 학점. 밥도 안 사면서 마무리하면 F.
F학점이면 구제불능, 다시는 참여 못함, 수강 신청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낙제요 낙제.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는 처음으로 얘기하지 말고 약간 고비 냉겨라.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고비 냉겨서 첫 번째 얘기 누가 해? 그 주제에서 두 번째 얘기 다른 사람이 해? 그리고 세 번째 해라. 약간 손해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을 칭찬하고 내 얘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굴 칭찬하고 들어가는 게 어른된 사람의 대화법입니다. 그랬어? 잘했네. 야, 참 젊었을 때 열심히 사니까 여행도 다니고 되게 좋았구나. 근데 나도 거기 가서 레스토랑 한번 가봤는데 말이야. 그러면 어때? 두 사람 다 칭찬해주면서 내가 끼어드니까 얼마나 자리가 예뻐. 말하는 자리가 예뻐야 돼요. 말하는 자리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자리가 예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약간 순서를 손해보면 어떻게 된다? 너무 멋진 사람이 된다. 자, 두 번째, 분량을 손해보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된다. 일장연설 내가 쫙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조금 말하다가 그거 전에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그 얘기 좀 한번 하지. 그리고 토스를 해줘. 그럼 어때? 이게 얼마나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약간 손해봐야 사람이 엄청 여유 있어 보여요. 시시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양보해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싸잡고 끝내야지. 이 욕심 좀 부리지 마. 순서 욕심, 분량 욕심, 마무리 욕심 내다가 나중에 정말 취해 보여.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대화할 때 손해 안 보고 앞서가려고 그러고 길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마무리하다가 지하 100층으로 떨어지십니다. 완전 낙제예요. 근데 약간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면 지상 100층이야. 그분 참 저렇게 나이 들어야 돼 라는 게 꼭 옷매무새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몸에서 풍겨나는 향기, 품격이잖아요. 그게 대부분 대화할 때 다 들켜요. 저도 뭐 엄청 잘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꾸 까먹고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왜 웃니 니네는? 너무 웃는다. 네, 맞아요. 이게 왜 우리가 자꾸 조심하냐고 그러냐면 그 모임에서 제일 내가 나이 많은 사람 대부분 초보잖아요. 그래서 자꾸 모르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나도 그렇게 실수하거든요. 실수했고요. 그래서 이걸 꼭 어딘가 나갈 때는 머릿속에 새기고 나가야겠다. 이게 나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합시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내 자리는 늘 챙깁시다. 언젠가 잘못되면 내 자리 비어지잖아요. 너무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아무도 안 불러주면 어떡해요. 좋은 자리에서 좋은 대화,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만남 갖는 게 엄청 큰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이 행복을 잃지 않도록 우리 지금부터 잘 관리하고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딱 써갖고 나가세요. 욕심 부리지 말 것. 첫째, 순서 욕심. 두 번째 뭐라고요? 분량 욕심. 세 번째 뭐라고? 세 번째, 마무리 욕심. 이 내지 않으면 100점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쉽다기보다도 절실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야, 이러다 진짜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그 젠스파크라는 AI 툴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직원이 새로 나온 기능을 써본 거예요. 왜 그 직원 몇 시에 퇴근하나 소통할 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젠스파크한테 시킨 거예요. 그 앤디한테 전화해서 몇 시에 퇴근하나 물어봐줘. 그랬더니 젠스파크가 앤디한테 전화했고요. 전화해서 앤디 대답을 듣고 6시에 퇴근한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스케줄 관리하고 비서 업무하던 사람 얼굴이 노래지면서 이거 어디까지 쳐들어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초보 단계이잖아요. 지금 AI는 이거 올해 말쯤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내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 진짜 이렇게 약간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AI가 예측한 사라지는 직업 중에 1순위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행정 업무라든지 자료를 찾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AI가 더 잘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아는 작가도 되게 두려워
어려워한단 말이죠. 정말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구성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직업도 무사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끼리 강사는 안 없어져. 강사. 목사님 안 없어져. 강사는 안 없어져.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김미경처럼 막 이렇게 눈을 보면서 쏘아보면서 막 공감하면서 이렇게 AI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 해도 뭐 그렇게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설득하는 이런 식의 직업,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직업은 없어지지 않아. 여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요번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챗 GPT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주로 글쓰기를 도와달라든지 업무에서 기획 업무를 도와달라든지 이런 걸 챗 GPT로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인생 상담했다니까요. 그래서 AI한테 위로받았어요. AI로부터 동기부여 받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AI가 내 미래 계획을 짜줬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힘을 얻었어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나 어떤 생각, 그거 내가 했던 건데? 여러분, 그거 제가 했던 거예요. 용기 주고, 힘 주고, 위로 주고, 미래 계획 짜주고, 동기부여하고. 그래, AI한테 받았다고? 그것도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김미경 오프라인 강의가 예를 들어서 9월 28일 날 있어서 그 예약하고 한 달 반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모든 동기부여는 즉시 받아야지 한 달 반 있으면 사라져요. 그 사람이 언제 AI한테 그 동기부여 받았는지 아세요? 가장 절실한 그날 밤 10시 45분. 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9월 28일 날 내 강의를 예약하고 한 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한 그날 10시, 밤 10시 45분에 그 필요를 충족해버리겠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필요를 그때 다 충족하면 뭐가 사라져요? 나를 만나러 올 욕구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져 있죠. 이미 다 해결받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뭐가 돼요? 습관화돼요. 그럼 뭐예요?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죠. 제 책 뭐하러 읽어요? 1년 후에. 지금 당장 해결받아야죠.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AI 때 직업이 소멸되는 건 몇 가지 종류가 있겠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없어지겠구나. 왜냐하면 한 2년 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내 강의 잘 안 들으러 와. 그리고 내 책도 잘 안 팔려. 이상하다. 왜 그랬지? 그랬더니 이미 AI가 그때 그 사람들의 욕구를 다 해소해 주어서 내 직업이 소멸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걸 자연사라 부릅니다. 너 없어진다? 없어져? 이렇게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있고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없어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직업 소멸이 이런 게 있겠죠. 이 직업이 이 직업으로 replacement, 대체돼. 이게 AI가 나보다 더 잘해서 대체되는 게 있고요. AI로 다 해소하는 바람에 나한테까지 오기도 전에 욕구가 사라져서 안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나? 이제 아예 제 직업이 없어질 거를 진짜 그럴까요? 이거 왜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내가 이거? 우리 탐구해봐야 돼요 같이. 여러분 안전한 게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좀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원래 직업의 탄생 요소가 뭐예요? 남이 불편해하는 걸 내가 해결해 주거나 남의 시간을 절약해 주거나 남이 못 만드는 걸 내가 만들거나 이러면서 직업들이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 AI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빠르게 무진장 나보다 잘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안전한 게 없겠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죠. 나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이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두려워? 너 AI 때문에 우리 직업 사라질 것 같지 않아?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뭔 일이 생겨도 내일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새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는 만큼 두렵지 전혀 모르면 아예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한 대 빵 얻어맞으면 이씨 맞았어 그러고 준비라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아슬한 그림자처럼 오싹한 느낌 안 드세요? 나는 그 오싹 느낌이 든 거예요. 몇 개월 전입니다. 오싹했어요. 코로나 때는 그래도 전 국민 사이렌이라도 울렸지 이거는 사이렌도 안 울리고 소리도 없이 잡아먹히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싹.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AI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게
한 줄의 그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에게만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이거는 AI는 IT 기술이 아니었네. 이거 문명이 바뀌는 거네. 문명. 여러분 뭐 문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산업혁명 이후에 몇백 년 동안 문명이 바뀌고 전기가 나타나서 우리 사는 문명을 바뀌고 그게 예를 들어서 1000년, 500년 동안 그게 지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의식 주소부터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우리 사는 삶의 모든 요소를 싹 훑고 바뀌는 거 기본 펀더멘탈이 싹 다 바뀌는 걸 문명이라 하고 문명은 코로나 때처럼 잠깐 5년 있다가 없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게 아니고 수백 년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을 바꾸는 걸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AI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술 아니고 문명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드레아 카파시라는 AI 탄생서부터 그걸 지켜보고 연구한 최고 전문가가 있죠.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어허 했어요. 뭐냐면 AI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혁명 같은 겁니다. 아, 끄덕끄덕 너무 이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땠어요? 전기가 생기기 전에 우리의 삶의 리듬은 자연 리듬이었어요.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깜깜해지면 야 해져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쉬고 해 뜨면 나가 일하고 밤, 낮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뭐가 됐어요? 인간이 밤을 낮으로 만들어 버렸죠. 밤에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연의 리듬이 산업의 리듬으로 싹 다 바뀌었어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엄청난 것들이 발명됐죠. 지금 여러분 우리 쓰는 지금 이 방에 있는 뭐 냉장고 이거 지금 영상 찍는 거 여러분 이게 전기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나온 이후로 인류는 완전히 다른 문명에 들어왔어요. 이제 문명이 뭔지 확실히 느낌이 오잖아요. 전기는 지금 어때요? 우리 다 공공재잖아요. 누구는 전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안 그러잖아요. 태어나면 그냥 전기는 다 꼽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때요? 아주 간편하게 그냥 우리는 전기를 딱딱 꼽아서 연결해서 그래서 내 필요한 걸 전기와 연결해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기 문명하에서 살고 있어요. AI는 어때요? 소프트웨어인 지능을 발명했잖아요. 지난 80억 명 가까이 되는 전 세계 인구가 수천 년 동안 누적하고 축적해온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인간이 쓰는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는 방식이 뭐예요? 언어잖아요. 그 언어를 가지고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AI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80억 명이 힘을 합쳐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다가 꼽아서 쓰잖아요. 챗GPT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뇌가 견적이 나오죠. 네 뇌나 내 뇌나 뭐 누가 조금 머리가 좋을 수는 있어. IQ 차이는 있지만 상태는 비슷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견적을 내요? 한 인간이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데 한 20년 걸려.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나라 가도 한 몇 년 걸리고 뭐 수학 배우려면 얼마 걸려. 이 뇌가 견적이 나온 게 있어요. 평범한 일반적인 뇌가 무언가를 배우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누가 연결하느냐 게임이 됐어요. GPT 같은 거 써보면 어때요? 걔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즉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공급받고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식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뇌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딸딸딸 외워야 돼. 공부 5년 해야 돼. 공부 10년 해야 돼. 어떤 지식은. 이렇게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어때요? GPT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어떨 것 같아요? 왜요? 꼽으면 되는데? 그럼 꼽을 거 아니에요. 리듬이 달라졌다고요.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5년 배워야 돼. 10년 배워야 돼. 이런 리듬이었다면 5년, 10년의 리듬이었다면 요새 태어나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5년, 10년. 장난해요? 그냥 꼽으면 1초 만에 들어오는데 리듬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문명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면서 AI는 기술이 아니고 문명이네. 엄청난 걸 다 바꾸겠네. 그러다가 되게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AI 뉴스를 계속 아침마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퍼플렉시티라고 아세요? 얘네가 유료 서비스를 냈거든요. 거의 40만 원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그 프로 유료 서비스는 다 3, 40만 원이에요. 여러분 3만 원짜리랑 40만 원짜리랑 다르고요. 무료랑 3만 원짜리랑 또 달라요. 그거 보면서 약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기는 공공재잖아요. 다 싸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 적게 내잖아요. 근데 AI는 그거 아니고요. 급이 있어요. A급 지능이 있고요. B급 지능이 있고
하급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은 특혜급 지능 쓰고요. 우리 머리로는 이제 경쟁이 안 돼요. 이 머리로는 어떤 지능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 차이가 막 100배, 1000배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훨씬 심할 텐데. 근데 봐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지능 최고의 것만 한 400만 원 지능 막 10개 연결해서 쓰고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써. 여러분, 내년부터 AI 문명이 열리는데 본격적으로 누군가는 돈이 있어서 완전히 고급 초지능에 연결되어서 살 수 있고 누군가는 그런 지능에 연결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이 문명 동의하십니까? 불평등이 이미 예고돼 있고 격차가 예고돼 있고 갈등과 혐오가 예고되어 있는 문명이 왜 열려야 돼요? 여러분 AI 문명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격차가 정해진 문명이 잘못하면 될 수 있어요. AI 어때야 되는지 아세요? 비싼 거 알아요. 근데 다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 지능. 건강보험처럼. 돈 있는 사람이 돈 좀 더 내. 좀 없는 사람은 덜 내. 그래서라도 이 지능은 전기처럼 다 똑같이 나눠 써야 된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격차가 생기면 옛날에 막 봉건사회, 계급사회 있었을 때 우리 그 계급사회 탈피하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인류가. 피를 흘리면서 이제 AI 문명을 열면서 새로운 계급을 만든다고요? 40만 원짜리 무료? 말이 돼요? 왜 문명이 거꾸로 가야 돼요? 왜 10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인류가 선택한 문명이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몰라요. 아직 초기니까 이렇고 나중엔 달라지겠지? 글쎄요.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00년을 살아갈 새로운 문명이 이제 막 열리고 있는데 문명 초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AI 공부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야 LLM 모델 이게 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갑자기 전기 끊어 그럼 우리나라 암흑되듯이 LLM 모델 GPT 미국 지능 연결되시다가 걔네가 지능 끊어 그럼 우리 갑자기 지능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만의 AI LLM 모델 반드시 있어야 되죠. GPU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데이터 센터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정말 중요한 게 열리는데 우리는 야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I 문명이 열릴 때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 AI는 공공재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돼. 쓰는 양에 따라서 그렇지만 나눠줘야 돼.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서서히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막 이런 데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혹시 소셜 라이선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예요. 소셜 라이선스를 국민이 갖고 있는 거예요, 라이선스. 자, 우리가 AI 문명 열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규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의돼야 될 게 새로운 문명이니까 100가지, 1000가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국민이 합의해줘야 그 문명이 열리는 걸 소셜 라이선스라고 그래요. 국민이 소셜 라이센스를 갖고 그거에 합의해 주려면 우리가 뭐예요? 일정 수준 지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쿠텐부르크 활자혁명이라고 아십니까? 그 1400년대에 얼마 안 됐어요. 불과 600년 전입니다. 불과 600년 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소수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들만 라틴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문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활자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요. 소수의 의견으로 세상의 모든 규범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잡혀졌던 거예요. 근데 쿠텐부르크 활자혁명이 생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됐어요.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시민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의견 못 냅니다. 여러분 새로운 AI 문명이 열리는 이때 오피니언을 내는 사람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소수의 오피니언에 딸려만 갈래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네. 근데 공부해야 될 과목이 꽤 된다. 먼저 AI로 새로운 이게 기술이 아니고 문명인데 문명이 열리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직업의 문제도 들어가요. 도대체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는 거지? AI라는 건 이건 진짜 공공재로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회 격차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윤리적인 문제는 어떡하지? 나쁜 놈이 와서 AI를 잘못 사용하게 됐을 경우 벌어질 엄청난 디스토피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 AI 때문에 진짜 무서울 정도로 의료혁명이 일어나서 진짜 120, 130 살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건 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너무 많아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쉽게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 이거 공부하고 나면은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네. 요런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런 문명 하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바로 자기 직업의 재정의라고 불러요. 강사로서 김미경이 이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면 새로운 AI 문명의 세상에서는 나는 이렇게 하면 강사로서 내 일을 의미 있게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아이디어가 딱 생겨요. 그 겁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어떤 기술들을 공부를 해서 이걸 잘 조합해 나가면은 내가 여기서도 되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솔루션까지 생겨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 많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내년에 에이전트 본격적으로 나가면 이거는 뭐 속도 장난 아니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MKTV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열리는 이 AI 문명하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럼 이거 공부 안 하면요, 문명의 중심이 안 되고 AI는 분명히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구됩니다. 내가 도구가 된다고요. 근데 문명을 이해하면 내가 거기에서 제대로 된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아요.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우리 분명히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걸 제가 우리 NKTV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개인의 솔루션까지 잘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눈 쫑긋하고 귀 쫑긋하고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